자, 마감이 됐고요. 일단 그 주력주에 대한 내용이 오늘 문난 선생님께서 질문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기준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매 기준을 잡으시는 분들과 좀 많이 나뉘어집니다. 근데 사실상은 대략 한 70% 이상 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기준으로 잡고 본업에 충실하신 경우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이제 좀 빠르고 좋게 긍정적으로 대처를 빨리빨리 해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종목별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고, 결론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의 기준은 유지 전략을 가져간다라는 쪽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나마 이제 어제 2차 전지주들 그다음에 셀트리온 전량 정리를 했는데, 뭐 2차 전지주의 기준에서도 LNF나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는 강세를 띄고 있는 거고, 똑같이 정리한 에코프로 BM과 이제 효성 첨단 소재 에코프로는 약세를 띈 거고, 거기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조정폭이 4%까지 확대됐습니다. 성장주들에 대한 조정이 거품이 빠지면서 이제 좀 더 나올 수 있는 흐름이죠. 시장에 이제 공포감이 생기거나 어떤 연유에서든.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일단 그 현재 기준에서는 주력주들 IT 그리고 자동차, 화학, LG화학 기준에서 2차 전지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 기준에서는 비중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3,000포인트가 이탈되느냐 안 되느냐의 이야기까지 있다고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윗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윗방향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 깨지지 않는다라는 이유. 깨지지 않는다라는 이유는 뭐가 될까요? 깨지지 않는다. 첫 번째 기준은 환율입니다. 일단은 만약에 이제 국내 증시가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외환시장부터 붕괴가 되죠. 그렇게 해서 아주 단순한 논리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시황할 때 이제 가끔씩 말씀을 드립니다만, 마지노선은 이제 1,300원이고요. 1,200원대는 왔다 갔다 했었어요. 1,200원 수준이야 뭐 그 정도야 왔다 갔다 했었고, 마지노선은 이제 1,300원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든 뭘 보시든 환율 얘기하면서 원달러 환율 기준에 이제 원달러 환율의 달러하고의 비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떴습니다, 약세를 떴습니다. 지들도 모르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외환딜러가 아니기 때문에. 예? 방송 나오는 친구들이 뭐 외환딜러도 아니고 증권사 직원분들이 나오시더라도 뭐 애널리스트 기준이 모르니까 지점에서 뭐 마케팅하는 친구들, 영업하는 친구들 나오면은 뭐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화 가치가 훼손이 됐느냐,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약세를 띄느냐, 원화 가치가 강세를 띄느냐, 그것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강세를 띄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원화 가치가 강세를 띄었던 기준에서는 이때 당시의 기준에 원화 가치가 강세를 띄었다. 특히 이제 2003년 이후의 기준, 그것은 글로벌 시장 전체가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개선돼 있고 어마어마하게 좋아져 있을 때 기준입니다. 그죠? 글로벌 시장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 있을 때. 결론적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좋아져 있을 때의 기준에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으로 잘 되고 있었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원화의 가치가 강세를 띄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원화의 가치가 수출 굉장히 잘 된다면서, 경기가 굉장히 좋다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뭐 원화도 해외 갖고 나가면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환전할 수 있는 기계들도 많고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원화를 갖고 있으면 예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한 30년 전이죠. 일본에 유학가 있을 때. 한국 지점을 찾아가야 됐어요. 한국 지점을. 원화를 어디서 바꿀 데가 없어요. 한국 지점을 찾아가요.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율 얘기 뭐 몇 번 나오고 뭐 달러 강세를 뜨니 약세를 뜨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왜 한 딜러도 아니시고 마진콜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FX 마진. 결론은 1,300원을 마지노선으로 보시고 원화가 약세를 띠게 됐을 때 주의만 좀 하시면 돼요. 뭔가 문제가 불거진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리먼 때 이제 리먼 때 서프라임 터지고 리먼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제2의 IMF가 온다. 그 얘기가 뭐예요? 아주 단순해. 그냥 이것만 보면 되고 원화가 완전히 쓰레기 돼버리는 거야. 1,600원 줘야 1달러를 사. 1,600원을 줘야. 뭐 종목별로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얘기하면 뭐 하겠어 오늘. 시장이 뭐 이렇게 어려운데. 결론적으로 시장이 붕괴가 될 것 같으면요. 시장에 진짜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뭐다? 원화 가치의 붕괴가 온다. 환율로 따진다면 가장 단순하게. 두 번째 기준은 뭐다? 금리입니다. 금리의 기준에서 가장 단순한 논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의 논리에서 가장 단순하게.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거는 바닥에서 중간 정도도 아니고 이제 맨 바닥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는 거는 경기가 살아났다. 아주 경제학 원론적인 이야기. 그렇게 해서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금리를 올린 시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금리를 낮춘 건 언제예요? IT 거품 붕괴됐을 때 그때 금리를 낮춘 거고 그때 금리가 일단은 3%가 저점까지로 해서 낮췄죠. 그 다음에 이제 9.11 테러가 났을 때 9.11 테러 났을 때 금리를 낮춥니다.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그 이제 그때는 경기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이제 부양의 기준인데 어찌됐건 그 기준에서 9.11 테러 났을 때 어떻게 됐죠? 금리를 내리는데 1%까지 내려요. 그 이전에는 이제 3%가 저점이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더 부양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를 올린 게 그러고 나서 금리를 올린 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여기까지 금리 올린 거예요. 글로벌 시장 다 갔어요. 아시는 것처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폭등 내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정점은 정확히 2007년 10월에 찍힙니다. 리먼 터지고 뭐 깨지고 이런 게 아니고 2007년 10월 우리나라만 11월에 고점을 찍습니다. 11월 초. 뭐 이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분위기가 좀 좋아서였는지 결론적으로 11월에 우리는 고점 찍고 나머지는 다 9월에 고점을 찍는데 10월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상했던 금리가 멈춰지죠. 동결되죠. 5.25%까지 올려놓고 동결. 그리고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려요. 2007년 9월에 왜 내려요?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문에? 아니, 금리를 내립니다. 왜 내려요? 서브프라임 터졌잖아. 서브프라임이. 1억 원짜리 주택을 500만 원만 줘도 살 수 있게끔 레버리지를 어마어마하게 키워준 거죠. 그 이자를 먹고 사는 거죠. 투자은행들이. 그 거품이 야, 나 500만 원만 있으면 집 한 채를 사? 근데 집값이 1억인데 그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1억 1000만 원이 되네. 500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니까 500만 원 떡 싸먹고 500만 원 갖고 또 한 채를 또 사네. 두 채가 됐네. 이런 식으로 거품이 난 거예요. 그 영화 중에 이제 빅쇼트인가요? 빅쇼트? 그 있어 후배 중에 하나 뭐 이름 대긴 그 좀 그런데 후배 하나가 전화 왔고 형 이거 영화 끝내줘. 욕 뒤질나게 먹었어요. 지가 방송이든 뭐 아카데미든 지가 선물 뭐 고수라고 이미지는 좋지. 한경에서 꽤 나왔고 지금도 하고 있죠.
걔도 주식을 잘 몰라요. 선물은 아예 모르지. 그 빅쇼트라는 빅쇼트인가 그럴 거야 아마. 빅쇼트 맞나요? 하여간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은 리먼 브러스 사태 때 세 군데의 이제 조그만 운영사에서 리먼 브러스에 찾아가서 풋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야, 나는 시장 깨질 걸로 본다. 풋상품 만들어줘라. 그 풋상품을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붙인 거예요. 근데 영화 내용은 맞아요. 내용은 맞는데 프리미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감독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분류의 그 배팅자들, 하락 배팅한 쪽에서 한쪽은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배상을 받고 끝내요. 그리고 한쪽은 어느 정도 받고 끝내고, 근데 이제 한쪽은 아예 못 받아요. 리먼이 파산되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파생 얘기인데 간단하게만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시장이 여기까지 깨질 걸로 봐요. 근데 프리미엄을 너무 높게 주고 산 거야. 그러니까 1,500이 깨진다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풋상품을 산 겁니다. 그렇게 해서 1,500이 깨지면 여기서부터 이제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도 급락이 나오면 그 수익이 나야 되는데 너무 비싸게 상품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삼성전자가 풋상품 말고 콜상품으로 비교해 드리면 삼성전자가 10만 원 갈 가능성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옵션 가격을 10원에 샀어. 100원에 샀어. 100원에. 근데 10만 원을 넘겨. 넘겨가지고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게. 이거 설명드리면 뭐 복잡하죠. 결론은 하여간에 그 풋상품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프리미엄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기준 잡힌 건데 결론은 그 깨트려진 게 뭐라고요? 금리를 인하합니다. 왜? 서프라임 때문에. 리먼 브러스가 아니라 서브프라임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하고 2008년도에 1분기에 베어 스턴스가 미국의 5대 IB 은행 중에서 베어 스턴스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9월인가요? 리먼 브러스가 망하고 그 다음에 3위인 메릴린치는 구제를 해주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수를 하고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의 문제예요. 레버리지 파생 상품의 문제가 전 세계를 강탈한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환율이 박살이 난 거고 그러면 금리로 다시 돌아와서 그 기준 잡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리 인상 시기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화랑이었다.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로 박살났다. 단순 논리. 경제학 논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의 연준 또 미국의 재무장관이 뭐 어떤 분이세요? 옐런 재무장관이 연준 총재였잖아요. 그분들이 몰라요? 몰라서 뭐 금리를 올린다 그래? 뭐 잘못된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표는 일단 살아나 있어요. 돈을 너무 많이 뿌려놔서 또 산업별로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IT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연하게 주가가 올랐는 내렸는를 보지 마시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점으로 설정을 해서 좀 놓고 보시고 결론적으로는 일단 어찌됐건 금리에 대한 인상을 앞두고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 앞전에 금리 인상 앞전에 최근에는 어떤 흐름이 있었느냐? 2013년도 5월에 버냉키 테이퍼링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테이퍼링 단행한다 하고 나서 2014년부터 테이퍼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출구 전략인데 지금 당장 이제 자산을 빼겠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일단은 어찌됐건 지원해주던 지금은 이제 1200억 달러 정도 매달 1200억 달러를 시장에 뿌려서 시장에 있는 이제 채권 등을 사주는 거예요. 채권 등을 사줘서 돈을 뿌려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자금을 이제 풀어주는. 근데 이제 그거를 더 이상 안 사준다, 이렇게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이때 시장에 문제가 있었냐? 문제 없어요. 또 이제 2015년도에는 뭐 우리나라 지수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 다 봐야 되는데 깨진 거 아니냐? 금리 인상 앞두고. 아니, 뭐 적절하게 조정 받은 거죠. 근데 이때는 이슈가 무지 많았어요. 이란과의 핵 협상, 또 메리스 터졌지. 사스만큼 사스랜다. 코로나19만큼 아니더라도 메리스, 사스보다 좀 그때 공포감이 있었고, 또 중국의 변동성 확대, 중국의 위안화 절하, 뭐 굉장히 많은 게 있었어요. 거기다 이제 유럽의 그렉시트, 그리스 완전히 국가 부도 사태, 데모하고 뭐 난리 나고 매일매일 연일 그냥 유럽 나오고. 결론적으로는 그 이후에 이제 2015년 12월에 금리 올리고 나서 금리 인상 시기에 폭등 랠리.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 금리의 정점이라고 보지 않고 다시 금리를 낮췄잖아요. 정점이라고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파월 의장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죠. 또 내가 뽑아놨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압박을 넣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금리를 내렸어요. 이 당시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쪽은 제한 쪽이었단 말이죠. 근데 금리를 내렸어요. 어찌됐건 내리고 코로나19 터지면서 급격히 내려서 이제 다시 제로금리. 근데 지금 지표는요. 모든 게 지금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좋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금리만 바닥금리. 2015년에 제로금리하고 지금의 똑같은 제로금리인데 경기는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게 좋아요. 뭐 돈도 많이 풀려 있고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도 있으니까 주가도 지수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효과로 올라와 있는 거지 이게 경기가 좋아서 그리고 경기가 정점이어서 여기서 꺾인다? 이게 아니죠. 이제부터라는 거죠. 이제부터. 그래서 선진시장도 이제 예전에 글로벌 시장의 공조를 잘 못하고 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기준점에서는 선진시장도 뭐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대공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결론은 지수는 오르게 돼 있어요. 무조건 오른다의 그 개념이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나쁜 업체는 퇴출되죠. 나쁜 업체는 퇴출이 돼. 예? 상장 폐지되고 퇴출되고. 그리고 좋은 업체에 일단 들어와. 그리고 돈의 가치가 우리나라든 선진국이든 선진국일수록 이제 공산품에 대한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 지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거. 후진국일수록 이제 물가 변동이 크죠. 그래서 선진국은 물가 상승률이 후진국보다는 안정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화폐 가치는 알게 모르게 훼손이 돼요. 그렇게 되면서 화폐 가치의 훼손폭에 대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치 비중이라고 놓고 보시면 돼요. 뭐 일본이 뭐 부동산이 폭망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이론적이고 예전에 뭐 그런 기준이지 뭐 지금 뭐 일본이 그러면 집값 똥값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부동산 논리도 뭐 이번에 부동산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면서요. 전 몰라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예 몰라요. 아예. 근데 왜 올랐어요? 정책을 잘못해서?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돈 무지 풀렸죠. 그거 가지고 되게 뭐라 그랬잖아요. 우리 동료들이라고 표현해야 돼? 보이지도 않는 후배들 만났는데 이거 왜 시작 왜 오른지 모르겠어. 자기는 인버스 때렸대. 언제? 작년 말에 막 이건 너무 올랐대. 미쳤대. 그러면서 종목은 추천하고 앉아 있어요. 시장이 왜 오르는지조차도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걸 가지고 이거 미쳤대. 2,500원 어떻게 하는 거냐. 사상체대치 고점이 어떻게 나오냐. 지금 이렇게 안 좋은데 코로나 시국에. 근데 한마디로 돈 무지하게 풀었잖아. 그랬더니 뭐 풀어봐. 얼마 풀었다고 나한테 돈 얼마 안 주던데. 정신 나간 것들. 기본도 안 돼 있는 것들 아니야. 그 돈이 전체적으로 얼마냐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돈들이 풀렸잖아요. 사실. 1차, 2차, 뭐 3차.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서 화폐 가치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된 거고 자산 가치 부분들 또 이제 당연히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서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최저임금이.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뭐 물가가 오르죠. 라면 가격이 뭐 2달 전인가 뭐 하여간 올랐잖아요. 농심라면인가 뭐 다 올랐잖아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또 최저임금 또 올린다면서 내년? 예. 올릴 수밖에 없지. 돈을 이렇게 풀어댔는데. 그 돈의 가치의 훼손 때문에 그래서 채권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주식은 투기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분류 자체가 투기자산. 그러니까 위험자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투기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투기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이지만 그래도 내 자산이 은행에 놔뒀을 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30년 전에 금리 제일 센 게 연 적금 들었을 때 우체국 적금이 1%를 채 안 줬나 그래요. 나라고 뭐 이런 미친 데가 어디 있나 그랬어. 미친 거 아니야 그래. 진짜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지. 그 정도로 이제 금리 또 건물 갖고 계신 분들 뭐 연수익률 부동산 자산운용사 그 수석 매니저가 하나 있었는데 후배가 건물 연수익률 한 4%짜리 짜면은 잘 짰다고 그러던데요. 뭐 조그만 건물이면 모르겠지만 큰 건물 단위에서는 건물 연수익률 뭐 세금 빼고 다 빼고 연수익률 4% 정도만 짜도 굉장히 잘 짜놓은 수익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시중 금리가 예금 금리는 이제 낮을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산가들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이제 주식 비중도 넣어놓는 거죠. 어찌됐건 결론은 시장이 지금 깨질 흐름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를 더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2000년대 이후에 시장의 주도주를 놓고 보시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올라온 게 언제 99년이에요. 그때까지 1위는 누구였어요? 한국전력이었어요. 한국전력이 10위 안에도 없어요. 우량주 사면 대박이다. 뭘 10위 안에도 없는데 이제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 대우증권, 대우그룹주 어떻게 다 날라갔지 뭐. 다 없어졌잖아. STX 그룹 어떻게 됐어요? 고 노무현 정부 때 확 뛰어올랐던 STX 그룹 또 웅진 그룹 다 자빠졌잖아. 결론적으로 이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 랠리에서 올라온 건 누구예요?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30년 만에 업황 오졌어요. 폐수명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조선주가 시장을 견인할 수 있겠냐? 못해요. 그럼 이때 IT 자동차 갔냐? 웃기셔. IT 자동차 어떻게 가? 환율이 900원을 깼는데. 수출주가 어떻게 가? 얘네는 가요.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조선주는. 주도주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 금융지주사.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기준에 누가 올라요? 경기가 좋아서 이 지수가 반등 나온 게 아니잖아요. 돈의 가치가 훼손된 거잖아요. 이때 누가 올라요? 뭘 누가 오르나? 응? 누가 올랐어? 차화정 랠리. 돈의 힘으로. 그럼 차화정 랠리에 있어서 화학 종류는요. 정신 나간 거지. 그냥 뭐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경기가 좋아서 유가가 고공행진해요? 아니죠. 달러 인덱스 자체의 약세, 결제 통화의 약세 때문에 상품 가격이 높여져 있을 뿐이었죠.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죠. 근데 핑계댈 게 없으니까 화학 종류가 자고 일어났더니 재고 가격이 올라가서 있다고 얘기뿐이 못하는. 경기가 안 좋잖아요. 기초소재가 어떻게 올라? 그러면 자동차는요. 어마어마했죠. 일본의 엔화의 강세 때문에. 차 한 대 팔면 1달러에 차를 판다고 치면 차 한 대를 1달러에 팔면 125엔을 받아다가 125엔 갖고 뭘 했는데 와 달러 인덱스의 약세라는 거는 엔화 대비 약세인 거지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해서 약세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를 세상에나 와 그냥 뭐 엔화 부분의 강세 때문에 차값을 1달러에 팔던 걸 1달러 50센트 75엔까지 내려갔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자동차 폭등이 나온 거죠. 저 당시에 그 시장 300% 오를 때 2003년부터 이 500에서 2000까지 300% 오를 때 조선주가 10배 올랐어요. 시장 대비. 그러니까 33배. 15,900원짜리 현대중공업이 55만원까지 갔습니다. 시가총액 3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시가총액 현대차가 아마 2위까지 올라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의 시가총액 2위, 기아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 현대차는 7배, 기아는 14배.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시장 대비 10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종류도 정유가 5배, 7배,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14배, 시장 대비 10배. 마찬가지로 2016년 이후에 금리 인상 시기, 그리고 인위적인 금리 인하,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추가 인하, 제로 금리,
그런데 지금까지 왔을 때 기준에 시장이 대략적으로 한 고점까지 기준 잡으면 60%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 잡으면 대략 한 1000포인트 오른가 한 50% 올라온 겁니다. 미국 대비해서는 덜 올랐어요. 다우가 100% 이상 올라왔으니까. 나스닥이 200%고. 나는 유럽이나 일본 대비해서는 우리가 더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2015년 말 대비 더 올라온 겁니다. 사실은. 근데 어찌됐건 국내 증시의 흐름에 있어서 시장 지수를 견인한 건 누구? IT입니다. 아니 미국에 그냥 미친 듯이 IT가 가잖아요. 애플도 가고 기술주들 다 가잖아. 산업 자체가 다 바뀌었잖아요. 아마존부터 해서 넷플릭스, 유튜브, 포탈, 전부 다. 그렇게 되면서 그들이 시가총액 최상위에 군림하고 있고, 공화당 정부가 들어도 다 필요 없어. 원래는 이제 공화당 정부 때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전쟁하고, 왜냐하면 방산업체들한테 후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에너지 업체한테. 결론은, IT가 상상을 초월하는 성장을 하고, 우리나라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서버발 D램이죠, 서버발. 그 정신 나간 친구들 또 뭐라 그래요,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채굴기 PC 때문에 정신 나간 애들이지. 비트코인 채굴하려고 그 컴퓨터 몇 대나 만든다고 아무리 많이 만들어봐야 고정거래처의 서버 증설에 따른 넷플릭스, 아마존 다 서버 증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튜브부터 해서. 그 서버발 D램이 상상을 초월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2016년부터 본격화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실적이 창사 이래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실적이 나와서 지금 하이닉스가 그래도 못 오른 것 같아도 200% 이상 올라와 있는 거예요. 300% 올라야죠. 300%. 25,650원에서부터 10만 원이니까. 우리나라가 전기전 접종이 200% 이상 올라온 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00% 올라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전기전 접종 32% 비중이 200% 올라오면서 이쪽 코스피 지수 50% 등락을 다 끌어준 거죠. 2016년 이후에. 농담이라 우리한테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한 거죠. 시장 230% 올라오면서 시장 50% 올라온 거. 2,000포인트에서 3,000이니까 지금. 그걸 얘네가 다 끌어올린 거예요. 왜? 실적이라니까. 그래서 마지막 얘기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앞부분에 시장 랠리가 나올 때 누가 들어올렸냐라고 했을 때 실적주가 올렸지 뭘 테마주가 올렸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신 것이 맞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6월 또 8월 이런 저점을 이탈한 수준까지는 일단 아닙니다. 많이 버겁지만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차트에 대한 의미도 없고 사실 수급에 대한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력주들을 좀 잘라냈다가 다시 편입하면 되지 않겠느냐. 공식적으로 매매 사인은 못 드려요. 못 드리는 거는 그냥 제 핑계거리일 수도 있는데 시장 상황 잘 보고 잘라냈다 다시 편입하고 그것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얘기인 거고 예를 들어서 연휴 지나고 나서 저는 미국장 안 나쁘게 보거든요. 지금 미국장이 솔직히 나빠요? 미국의 지수가 지금 나쁘게 형성돼 있어요? 거짓말쟁이들 제대로 보셨어요? 미국장의 흐름을? 이게 사상 최대치 고점 랠리하고 있다가 장악형 떴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깨져 내려갈 그 위치의 흐름인가요, 지금? 아니, 요 정도 눌려있는 이게 최고점에서, 그럼 여기서 더 깨져서 예를 들어 10% 깨진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어깨 정도뿐이 더 돼. 최고점에서 팔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기다렸다가 두 달 있다가 매매하게? 다 해봤어, 그런 것도. 여러분, 지수 2,000포인트 넘으면 고점이니까 과도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이제 정점에 달했죠? 그러니까 2007년 7월 그 자락에서부터 전략 매도합시다 그래서 아무도 안 해. 다 이탈해. 저쪽에 가서 저 종목 주는 쪽 사요. 절대. 결론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면은 쉬는 게 맞고 아예 쉬는 게 맞고 긍정적으로 보신다면은 비중 조절을 하시되 매매가 원활치 않은 분들은 가지고 계십시오. 나는 시장 좋게 봐요. 저는 오늘도 시장 아시아 쪽이 많이 깨져서 그렇지 일본이 연락 깨져서 그렇지 미국 쪽은 1% 미만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1% 미만의 하락 선물이 1% 이상 하락 나야 된다 그랬죠. 코로나 때 미국 선물이요 안 움직였어. 왜? 하한가거든. 하한가 얼마인지 아세요? 5%. 그러니까 5% 안 채워지니까 4몇 %. 그게 하한가 미국 선물 하한가. 움직이지도 않았어. 코로나 때 맨날 며칠을 뭐 그런 의미에 지금 아니잖아. 그럼 결론은 연휴 지나고 화요일 날 갭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2017년도에 북한과의 뭐 전쟁 난다고 난리 났을 때가 있어요. 2017년도에. 그래 이제 한가위 때 막 숨도 못 쉬고 계셨죠. 근데 2017년도 한가위 지나면서 폭등. 삼성전자 하이닉스 폭등 나오면서 지수 폭등. 나머지 종목 다 따라가지. 프로그램에서 오니까. 그래 지금 문나 선생님께서 기관들의 선물 순매수는 좋은 건가요? 하셨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해지입니다. 해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해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수익 내려고 선물 매매하나? 아유 진짜 참 방송 보면 맨날 그 얘기죠.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3,400계약 때렸습니다. 걔들이 선물에서 그 단기 매매하려고 시장 조성제. 예?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시장 조성제라고. 이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인들 쪽에 지금 뭐 3,400계약 매도잖아요. 물론 포지션 매매도 있긴 있죠. 근데 시장 조정사예요. 시장 조성제. 그 무슨 얘기냐면 위에 보시면 어떻게 있어요. 선물이라는 건 상품이 현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선물 미리 거래한다는 건데 없어요. 가상의 물량을 미리 거래하는 거 특히 더. 그런 결제 방식이 미국과 유럽이 또 틀립니다. 현물 인수 방식이냐 인수도 방식이냐 아니면 현물이 아닌 그냥 가격 결제 방식이냐 만기일 때. 현물 안 주고 가격을 결제하는 그런 게. 기억나세요? 원유 폭락했을 때 원유가 마이너스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 나와. 그럼 우리 집 뒷마당에 다 묻어놓게? 그게 현물 결제가 아니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 보시면 외국인도 계약서가 무지 많죠. 얘는 막 단타 쳤을까? 시장 조성자의 역할. 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 시장을 조성해야 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을 했을 때 거래소에서 수수료를 받아요. 그래서 조성자를 하는 거야. LP 역할. 그것도 수익원 중에 하나예요. 큰 수익원 중에. 그리고 이제 실질 포지션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은 매도 중에 이제 포지션이 형성됐을 거 아닙니까? 이 포지션 부분은 현 선물 간의 해치. 인덱스 쪽은 말 그대로 시장 수익률만 추정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인덱스 쪽의 기준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 지분이 52% 가깝잖아요. 그 삼성전자 안 좋다고 그걸 다 깔 수 있어요? 못 가죠. 그러다 보니까 포지션에서 나는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정리를 못해. 그렇다면은 선물에서 매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좀 잡아놓고 매도를 해서 지수가 밀리면 내 걸 카바를 하자. 뭐 이 정도에 했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선물에서 수익 내려고 옵션에서 막 100배짜리 한번 튕겨보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만기일 때 되면 막 이거 뭐 매수매도 하고 뭐 외국인 포지션 이러니까 밑에다 맞춘다고. 아유 진짜 소설들 쓰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뭐 오늘 외국인이 사상 최대치를 매도했네부터 해서 아니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모르죠.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 2,200조 정도 하잖아. 그거에 맞는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 통제 범위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자 결론. 이제 녹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되네요. 오늘 희한하게. 파일 크기가. 전체적으로 종목군들 힘들지만은 그런 범위에서 너무 버거워하지 마시고 주력주 기준에서는 개별 매매 기준에서 비중 조절하고 뭐 잘랐다 다시 편입하면 다 좋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렇게 대형주에서도 LG전자도 LG전자 지난해 12월 23일 날 상한가 갈 때 보합에서 갔거든요. 약보합에서 상한가 갔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난 2번 봤어 상한가. LG전자 상한가. 34년 주식하면서 주문 실수 나와서 한가 맞았다가 상한가 그 다음날 점상으로 간 거 한 번 하고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장이지. 유동성이 좋아서. 그러면 이제 상한가 갈 때 그 흐름이 내가 하필이면 출장 가 있어. 그리고 매매가 원활치 않아. 그렇다면은 많은 질문이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 예전에 2017년도 10월에 전량 정리를 한번 했어요. 2년 갖고 가다 전량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질문이 뭐냐면 삼성전자 더 가지 않아요? 더 갑니다. 아이 그럼 난 냅둘래요. 그러시죠. 뭐 어차피 삼성전자 10년째 하고 계시는데.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시장도 무너지고 삼성전자도 무너졌어요. 근데 어차피 삼성전자 팔아서 다른 종목 살 바에는 삼성전자 무너져서 되돌린 게 낫다는 거예요. 왜? 2020년 1월 달에 유일하게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긴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IT예요. 2020년 1월에 시장은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러고 나서 올 1월에 또 고점 넘긴 게 그들이에요. 지금은 시장 대비 밀려있다고? 그 다음번 지금 3천인데 4천 간다고 치면 30%뿐이 안 돼요. 이번에 시장 오른 게 40% 오른 거예요. 3개월 만에. 그럼 30% 들어 올린다? 그럼 누가 땡겨? 실적주가 땡겨. 농담하는 거 아니라. 자, 오늘 단기 공략했던 쪽에 위메이드 수급 12만 8천 주 프로그램보다 더 들어와 있고 아난티 100만 주 들어와 있고 그리고 뭐 어디 갔어요? CSI 20만 9천 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빠르게 진행해서 놓고 보면은 일단은 수급 범위에 버거운 쪽도 있지만 뭐 대한항공이나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 또 손바뀜 흐름에서의 SM 이런 쪽의 기준이 나쁘지 않다. 아이고 넘어가 버렸다. 아 요거 300메가 넘으면 안 되는데. 그럼 차분하게 다시 보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무지하게 지금 뭐 떠넘겨진 물량들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제 그 손바뀜 또 하방 기준 잡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흐름 그리고 이제 LG화학이 최근 들어서 그래도 하방을 잡고 수급 개선돼 있는 거 현대차 기아 이렇게 팬에 빠질 만큼 물량 아닌데 과도하다라는 거 SM 이제 연휴 지나고 또 봐야 되죠 이런 수급의 기준이라면 이틀 동안에 얼마예요 이틀 동안에 70만 주 얼마에 3% 가까이 2.5% 참나 대한항공 누적 수급 근데 꽉꽉꽉 눌려 있죠. 낙폭이 과다한 종목에 대한 가격 반발력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어떻게 가요? 강한 종목이 갑니다. 그래서 HMM은 다음 주 초반에 어떻게든 기준 좀 잡아서 이미 손절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정리 기준도 고민을 할 거고요. 그리고 HMM의 오늘 개파락 이후에 돌리는 흐름에서 멈춰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쪽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손대지 말자. 한국가스공사 목요일날 뭐 방안에서도 얘 때문에 이제 뭐 이렇쿵 저렇쿵 여러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어때요? 오늘 또 매수죠. 연휴 끝나면 어때요? 이런 애들이 가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예? CIS 일단은 뭐 수급이 일부 들어와 있는데 뭐 이 수급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위메이드 그리고 아난티 나머지는 이제 뭐 차분히 보면서 대처하면 되겠고 통진세미캠은 오늘 말 같지도 않은 변동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 대처를 하셨다라는 게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상한가에서 차익 실현했어요. 상한가 밀려서 차익 실현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통진세미캠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VI가 상한가 찍고 나서 이 VI가 밀려 깨지면서 VI가 또 걸린 거예요. 2시경에 여러분들께 이제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개장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오래간만에 거래가 실리네요. 오래간만에. 근데 프로그램이 좀 안 좋고 거래는 실리는데 조금 우리도 다른 쪽에 지금 발을 담그고 있고 시장도 그렇고 거래 실리는데 개별 매매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정도 수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변동성이 이렇게까지 확대된 거예요. 좀 전에 보여드린 게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마감대 기준이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우리가 본 게 여기까지 본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걸 다시 보시면은 매매를 할 수 있었냐의 기준에서 매매가 됐어요. 이때 한 1,000억 터질 때니까 1,000억 이상. 결론적으로 언제든지 이런 종목은 잡아낼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변동성의 기준에서
대처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이제 이왕이면 프로그램도 더 들어와 주고 수급을 좀 인정할 수 있는 얘도 뭐 시가총액 1조 6천억입니다만 시가총액 뒷받침되고 실적도 뒷받침되는 그런 쪽 위주로 이제 들여다볼 수 있겠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늘 뭐 특히 이제 스페셜 교육방에서 녹화 방송 들으시고 아마 매매 사인이 없더라도 녹화 방송 들으시고 이건 무슨 종목일까요? 위메이드고 또 동진세미캠 아또 선생님. 그리고 이제 다른 무료 방에서도 다른 분들이 이제 동진세미캠 뭐 19% 14% 수익 나셨다고 올려주셨는데 일단은 말 그대로 배우신 대로만 욕심 없이.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좀 전에 수익 올려주셨는데 그게 이제 좀 라이브 방송에서의 차이가 라이브 방송은 뭐 그렇다고 해서 라이브 방송에서 이거 공격적으로 차익 실현하세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라이브 방송은 81,000원이 아니라 위메이드도 좀 일찍 봤단 말이에요. VA 들어갈 때부터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VA 들어갈 때가 대략 한 7, 8%, 8, 9% 올라왔을 때인가요? 그 정도 자리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앞장구점 넘길 때 85,000원 넘길 때 거래 순환되면 들어갑니다. 해서 요 자락 VA 찍고 눌리고 돌릴 때 그래서 이제 뭐 이미 편입이 빠르게 좀 되신 분도 계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자락에서 매직 시그널 뭐 꺾이고 했을 때 문자까지 보내기가 어렵죠. 어차피 이제 추세까지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도 라이브 방송에서는 단행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2차 편입을 강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는 이제 여기서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라이브 방송 여기서 잡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드렸단 말이에요. 3%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편입 단가 대비 3%가 요자락이고 위로 또 3%가 82,000원대고. 근데 이제 마감은 확인해 보니 개인들이 물량을 오래간만에 뺏겼다. 근데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주가 변동폭이 그렇게 뭐 과하지 않았다. 오래간만에 거래 터트려지고 움직임이 나왔다. 이슈는 계속해서 있는 쪽이다. 소나 모멘텀 차트 나쁘지 않다. 결론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오늘 이쪽이나 동진 세미캠이나 또 코롱 플라스틱도 뭐 아찔했죠. 변동성이. 그리고 아난티 같은 경우 코롱 플라스틱도 뭐 21% 올랐었고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7% 강세 뛰다가의 흐름이고. 다시 볼 거예요. 다시. 뭐 우리는 이제 14,000원대 중반 이상에서 전량 차익 실현했고 그러고 나서 다시 볼 수 있는 위치 정도로.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께서 연휴 뭐 하루 대체휴일 때문에 이제 하루 더 있는 거죠. 그 하루 더 있는 흐름 속에서 불확실성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간에 여러 가지. 결론은 그렇게까지 공포감 가지고 가실 그런 장세는 일단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음악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 또 스페셜 방에 계신 분들은 스페셜 방에서도 이제 오늘 또 두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옮겨 오시고 또 외부에 계신 분들도 VVIP 라이브 방송으로 많이 이제 찾아오시는데 연휴 지나고 나서 이제 10월달 기준에 가격 인상 또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상황 봐서 가격 인상할 거예요. 가격 인상해서 정예화해서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육 강좌는 추가적으로 2강 정도 더 해드려야 되고 신규 강좌도 몸 컨디션 좀 보면서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직접 찾아오시면 돼요. 그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마지막 이제 마감 이벤트 원래 이제 오늘까지인데 연휴 기간 동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미리 결제하셔서 연휴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시장 뭐 3,000이면은 바닥이지 뭐 3,000 살짝 건드렸다 해도 이탈된다 해도 그게 뭐 그거 뭐 기술적 분석을 지수에서 기술적 분석을 왜 해요? 경제 동향 분석을 하든지 하면 되지. 어찌됐건 그래서 홈페이지에 오셔서 기준 잡으십시오. 자, 일단 올려드리겠습니다.